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요,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히트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로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하락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고요. 여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 한 가지가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말을 한 것이 또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멈추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세를 이어가던 이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좀 속도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작도 못한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건데요. 요즘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키워드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난밤에 정말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불똥이 유가 쪽으로 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크루드 오일이 4%대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81달러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그 정유사들한테 정말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 업체들이 이제 생산량 늘리겠다, 이제 재고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유가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상황을 보면은 광저우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전체 확진자의 한 40%가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보면 수백만 명을 집에 또 가두었습니다. 지금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25만 명을 위한 검역시설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광주 지역만 아니라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 대학에 대한 접근이 중단이 됐죠. 지금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호텔에 격리하는데 이걸 또 자비를 들여서 호텔에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응급 환자 이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발을 크게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도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고 불과 지난주에 검역 기간 줄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통제 비용 줄이겠다 이러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 잔뜩 올려놨는데 이제 당 지도부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코비드 제로 전략을 고수하겠다. 감염증으로 사람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아파트에 가두거나 직장 이웃에 이제 고립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금 최근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이 문을 언제 열지 일정이 불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나 보건 전문가들은
코비드 제로 이 정책을 앞으로 1년 동안은 중국이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때는 원유의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원유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를 감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아주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아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들이 보면은 뭐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사실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지금 조디라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전 세계 이제 석유 수요가 하루에 100만 배를 이제 초과했다. 지난 코로나 이전 시즌보다도 100만 배를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분위기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게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전망하고 있는 게 올해 연말에 한 102달러대 초반으로 맞출 것이고 내년에는 95달러 33센트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했는데 지난 이제 10월 달에 측정했던 거는 102달러 9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배럴당 94달러 58센트 정도 예상해가지고 여기에서 소폭 증가하는 그렇지만 이제 다만 다행인 거는 전체적으로 2023년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요거 이제 예상을 했는데 원유 생산량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늘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1183만 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루에 1231만 배를 생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 늘리면서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런 중국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전망치가 소폭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도 지금 보면은 석유 수요 증가율이 내년에는 25% 정도 둔화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석유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속도 조절의 희망이 멀어져 간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이만큼 반등했는데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또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워낙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도요. 이 인물의 말을 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사그라들여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요. 연준의 목표치, 그러니까 2%까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워낙 매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건 없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에 있는 차트가 나와 있었는데 그 차트를 보니까 연준의 금리가 5에서 7%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이 그 차트 안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5%라고 하면 이미 뭐 파월 의장이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높게는 7%까지가 이 차트 안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만약에 7%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 라면서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희망이 다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전망이 좀 조심스러워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브룩스 맥도날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시장의 반등이 마치 연준의 피봇이 임박한 것처럼 기대감을 반영했다. 마치 당장부터 피봇이 있을 것처럼 시장이 반등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을 살펴보면 선물 브로커리지 기업이 있습니다. RJ 오브라이언에서는 이번 반등은 거의 2023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만한 금리 인하까지도 다 반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시장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고 있다라는 점들을 월가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장 반등은 여기에서 끝난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이제 분석한 차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를
시장이 이제 매물대 공백 구간인 33,000포인트 구간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조정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탐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는 차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차트만 보면은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지금 뭐 조정되지도 않았고 이걸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종목별로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섹터별로 이제 업종별로 해서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퍼포먼스를 나타낸 걸 가져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1개월 동안 상승한 것들이 재료업종이나 산업업종이 주도해서 굉장히 빠르게 16%뭐 이상 막 상승을 합니다. 근데 최근 5일 동안 상승한 걸 보면은 재료와 산업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통신이나 이미 소비 쪽이 또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수는 변하지 않는데 뭔가 굉장히 급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장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지난 4월 달부터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장에서 종목별 손바뀜이 일어날 때는 회전율 높이면은 손해 봅니다. 그리고 잠깐 손해 보더라도 기다리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씩 반드시 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대장주들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중소형주 들어가면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다우지수가 한 달 동안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여러 가지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더 힘든 장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 전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반등의 끝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시장 전체를 보느라고 너무 감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면 지치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연말 소비 기대치 상승이라는 건데 자, 과연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메이시스 백화점만 보면은 올 연말은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실적 호재로 지금 15%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밀어올리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퀄스 같은 종목들도 안 좋았었는데 5% 가까이 또 상승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예상보다도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턴어라운드 전략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인데 지금 보면 3분기에 52억 3천만 달러 순매출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한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비했을 때 팬데믹 이전 대비했을 때는 1.1% 증가했다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 52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 떨어지는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어디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이시스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전반적으로 재고 관리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말 어떤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이시스에서 토이자러스 옛날에 이제 문 닫았죠. 장난감 가게입니다. 그걸 다시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크게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전반적으로 연말에 대한 어떤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쇼핑 시즌 괜찮겠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날 타겟이 실적 발표하니까 실적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 쇼핑 시즌 기대 못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바뀌었었어요. 그러다 또 메이시스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건 그러면은 쇼핑 시즌은 기대할 수 있는데 타겟만 실적이 나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 메이시스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미국에서 지금 소비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겟 얘기 나올 때 타겟에 앞서서 월마트 나왔지만 월마트는 좋았거든요. 근데 타겟은 나빴어요.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시스가 나왔는데 컬스도 나왔거든요. 근데 컬스는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매장들이 있죠. 그러면서 핸드백이라든가 향수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유층에 의해서 소비가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장난감 가게에서 좀 비싼 장난감 사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명품을 소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재고적인 측면에서도 콜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34%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시스는 4%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의 차별화가 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소비에 대해서도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차별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에 있어 가지고도 절대적으로 좀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닥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바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뭐 증시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참 많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바닥론은 과연 어디냐면 바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모든 것이 바닥은 아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게이밍 분야가 바닥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 실적에 대한 월가의 평가들이 다수 나왔거든요. 그 평가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일단 실적의 사업 부문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사업 부문별 실적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게 데이터 센터고요. 가장 중요하죠. 매출도 가장 크고 그리고 성장률도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37억 달러의 그 매출을 일으켰고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쪽은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괜찮은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게이밍 분야였습니다. 1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감한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분기에 30억 달러 정도의 이 돈을 벌던 게이밍 분야가 이제는 14억 달러까지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물론 요즘에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70%나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가장 빠르긴 하지만 문제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2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볼 때에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이 두 분야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문제가 됐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밍 분야니까 자, 그러면 이 게이밍 분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월가에서는 대체로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평가를 하나씩 볼게요. 자, 보면요. 먼저 웰스파고에서는 4분기에 보면 이 재고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서 게이밍 분야의 바닥 믿음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의류 기업이나 아니면 소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쌓아놨던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적까지도 좀 악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4분기에 재고가 정상화되는 수준이 된다면 이제는 좀 바닥이고 내년 정도부터는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바로 그런 내용을 지목을 했는데요. 회복 속도는 의문이지만 재고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이밍 분야가 만약에 바닥이라면 주가 반등도 좀 계속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면 뭐 시장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와야 되나?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처리가 연말에 잘 되면은 그거는 회사의 손실이 조금 더 가중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말에 재고 처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를 절반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매장에 가보면은 70%, 80% 할인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고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내년에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쪽에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거의 20% 가까이 최근에 가까이 막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엔비디아라는 이런 반도체 회사를 볼 때 최근에 이제 반도체 볼 때 어떻게 보시라 그랬냐면은 펀더멘탈에 집중하지 마시고 차트를 보시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차트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이 너무 심하게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면은 주가 떨어진 이후에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직 이번 반등의 어떤 상승 추세를 꺾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어떻게 뭐 매도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그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이 난 걸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을 30% 수준에서 조절을 하면서 수익이 난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해가면서 진행을 하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을 본인의 리스크 부담에 따라서 30에서 50% 조절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나 이런 종목 보실 때 펀더멘털보다는 차트 보시면서 적절하게 매매를 결정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17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을 내는가 싶던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저앉았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3대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다우가 0.02% 하락했고 S&P 500이 0.3%, 나스닥이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는데요. 연준이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리가 아직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최종 금리가 7%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내년 중반쯤에 기준금리가 약 5% 근방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기 때문에 블러드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러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중단은 없을 것이다. 최소 1%포인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면서 시장의 피벗 기대감을 꺾어버렸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너무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또 연속적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임의소비재 섹터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약 1%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낙폭이 적었던 쪽은 기술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전날 마이크론이 감산을 예고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이날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 소식도 있었죠. 그럼에도 각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0.8%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게임 분야 매출이 부진했긴 했지만 데이터 사업 호조로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PC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돼서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전망치보다 더 나은 매출 호조에 안도하는 듯 했지만 결국 1.46% 하락 마감했는데요.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거시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면서 재고 물량을 조정하고 신제품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코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고 다음 분기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4.96% 상승했습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드웨어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시스코 측은 반도체 공급난이 개선이 되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이 실망스러운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이에 다른 유통업체들 역시나 하락세 보였었죠. 이때 하락했던 메이시스는 목요일장에서는 15% 급등했습니다. 견조한 럭셔리 매출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연간 실적 전망치 역시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화점 체인인 콜스 역시나 상승했습니다. 거시경제 역풍 그리고 소매사업 환경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연간 전망치를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가는 약 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은 약 6.59% 하락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2단계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목표 주가는 주당 20달러에서 14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미 높은 가치로 평가돼서 거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주식에서 더 나은 투자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약 4.3% 하락한 8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